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조 역시 4편, 가와 나에서는요, 그 탄식의 그런 어떤 정서가 좀 드러나 있다면, 다와라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 뭐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런 시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시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의 한 손에 막대 잡고 우탁의 작품인데요. 인생의 유한함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인생의 유한함이라는 건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간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늙어감을 얘기하죠. 이 늙음을 해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 늙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늙음 아주 재미있고 표현 재밌게 표현했고요. 탈로가란 말이 있죠. 탈로? 뭐가 탈로 나왔다? 탄식할 탄자에 늙을 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다. 이런 의미죠. 탈로가라는 말은요. 그래서 늙음을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의인법과 대구법 사용됐고요. 늙음을 한탄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좀 표현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라고 하죠. 한 손에는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들고, 왜 막대와 가시를 들었을까? 뭔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세인 것 같은데요. 뒤에 가시면 알지만 이 늙음을 막기 위한 행동이에요. 좀 아주 독특한데요.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니, 허옇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그 백발을 막대로 오지 못하게 때리려 하니, 아주 재밌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 초장과 중장 부분 전체 모두 대구법 사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대구법.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고 한 손에 뭐하고 한 손에 뭐하고, 우선 대구법이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고 뭐뭐 하는 길 뭐뭐 하고 뭐뭐 하는 길 뭐뭐 하리 하니, 그러니까 대구법 사용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우선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들고 늙음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늙음을 막기 위한 행동이 표현됐다. 좀 재밌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니 라고 했죠. 이 부분 전체는 바로 늙음을 피하기 위한 해학적 행동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늙음을 피하기 위한 해학적 행동. 백발이 쥐오 뭔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흰머리가 어찌 알고서 벌써 사람처럼 표현했죠. 뭔지 알고 그 막을 맞고 때릴 것을 알고 벌써 지름길로 돌아가고 내 머리 하얗게 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좀 재밌게 표현을 했죠. 자, 백발이 제몬 줄 알고, 이 백발 의인화 시켰죠. 백발이 지몬 줄 알고 그랬으니까 의인화 시켰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여기 백발이 지먼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부분 전체는요, 체념과 한탄. 늙음이라는 건 뭐 누구나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체념과 그 한탄의 정서가 좀 드러나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좀 뭐 지름길로 왔다 해서 뭐 한편으로는 여유와 관조의 태도를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늙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뭐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늙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여유와 간조의 태도도 한편으로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체념과 한탄의 정서지만요.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조, 노래 삼긴 사람이라는 시조인데요. 자, 신음의 작품인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바로 근심이나 걱정을 바로 뭘로? 노래로 풀어보려는 마음을 담은 시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걱정, 근심을 해소해보겠다. 영탄적이고요. 주제가 바로 노래를 통해 시름, 걱정, 근심을 풀려고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탄법과 연세법과 영탄법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섬긴 사람 시름도 하도할시자. 자,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할시자. 걱정 근심도 많기도 많았던 모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노래라는 것과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씨름이라는 것. 서로 좀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를 통해서는 노래를 부름으로 근심 걱정이 풀려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은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맺히는 거죠. 그래서 풀림과 맺힘이라는 의미도 들 수 있고요. 이 씨름은 바로 걱정, 세상살이의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노래는 세상살이에서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래와 씨름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 걱정 근심도 많기도 많았던 모양이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풀었던가. 말아요 다 못 말아요. 노래를 불러서 씨름을 풀었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죠. 닐러 다 못 닐러 불러서나 풀렸단 말인가. 노래를 불러서 풀렸단 말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노래를 불러서 진실로 풀릴 수만 있다면 나도 불러보리라. 그 걱정 근심이 풀린다면 나도 한번 불러볼래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근심과 괴로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래로라도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아주 잘 표현됐어요.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시름에 빠져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쉽게 풀리지 않는 시름에 빠져있는 화자의 모습. 노래로라도 좀 풀릴 수 있다면 나도 불러보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심정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시름에 빠져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면요. 반중 좋은 감이라고 해서 박일로의 작품인데요. 박일로가 한해 이덕형, 둘이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이덕형으로부터 감을 대접받고 느낀 바가 있었다는 데서 지은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게 교훈적이고 유교적인 성격으로서 주제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 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효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용법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회귤고사를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자세한 작품 설명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라. 참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 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불케이크는 아주 그 감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고와 보여서 그걸 품어왔는데 막상 품어왔는데 부모님은 돌아가고 계셔서 드릴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라는 거죠. 돌아가신 데는 아무리 잘해드리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한자성어 풍수지탄이라는 것도 연상을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보시죠.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쟁반 위에 소반에 있는 붉은 감이 일찍익은 붉은 감이 고와도 보입니다. 라고 하죠. 조홍감, 일찍익은 붉은 감. 자, 이 좋은 감은요. 홍시, 붉은 홍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회귤고사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예요. 회귤고사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다. 자, 회귤고사가 뭡니까? 품을 회귤, 귤을 몸에 품었다라는 옛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전에 육적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원술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대접받은 귤 3개를 6살인데 대접받은 귤 3개를 품고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 원술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이거 다 자네 왜 이 귤을 안 먹고 이걸 품어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귤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를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바로 여기에 이 얘기를 전해들은 원술이 참 그 효를 육적의 효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고사가 회귤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데 그 감을 떠올리면서 그 회귤고사가 좀 연상이 돼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유자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만이라고 하죠. 비록 유자가 아닐지언정 품어가 증도하지만 회길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죠.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서로 하나니라. 품어가 반겨줄 사람이 없으므로 그걸 서러워합니다. 라고 하죠. 자, 품어가 반겨줄 사람이 없다. 반길이 없을세.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심을 의미하죠.
글로 그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서러워합니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 종장 전체에서는요 부모에게 효를 하고 싶지만 돌아가셔서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사자성어 풍수지탄이라고 하죠. 풍수지탄. 한자성어 요거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지탄. 그래서 이 조홍감 자체가 회귤고사를 떠오르게 하는 이 매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요것이 그러면서 이게 시를 짓게 된 시작 동기, 시를 짓게 된 지을작자죠. 시시자의 지을작, 시작, 시를 짓게 된 동기를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으로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이죠. 자, 동기로 세몸되어라는 나길로의 이 작품은요, 이 전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1592년에 일어났던 그 임진왜란의 와중에 헤어진 동생들에 대한 그 전쟁 중에 그 헤어진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시의 내용이 이 전쟁 중에 헤어졌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어진 아우를 그리워하는 심정이다. 표현엔 서리법과 비유법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그러면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동기로 세몸되어 한몸같이 지내다가 동기로 세몸되어라고 했는데 한부모 밑에 삼형제로 태어나 이런 얘기죠. 동기로 세몸되어 그러니까 동기 같을 동 몸기 같은 몸에서 세몸이 되어 나타났다라는 건 한부모 밑에 삼형제로 태어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한부모 밑에 삼형제로 태어나 한몸같이 지내다가 한몸처럼 서로 그냥 지내다가 한몸같이 지냈다는 거는 아주 형제가 돈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극한 형제 간의 사랑이죠.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전쟁 중에 헤어졌다라고 했죠. 아까 그 핵심적인 배경 지식 설명하면서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날마다 석양문에 지는 햇볕에 문 밖에서 문 외 한숨 겨우느라 한숨 지으며 기다린다 라고 했는데 이 두 행 중장과 종장 전체는요. 임진왜란 중에 전란 중에 헤어져 소식을 알 수 없는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드러나 있죠. 중에 전란 중에 헤어진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감정이 배어있다.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정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날마다 매일매일 그냥 기다린다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점점 심화되는 거죠. 안타까움의 심화. 석양문밖에라고 했는데 이 석양문외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요. 석양문외 조금 따로 이렇게 좀 뺄게요.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분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는 시공간적 배경.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시공간적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아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나머지 위에 세 작품들도 역시 정서나 표현 이런 것들 주제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익히시고요. 다른 작품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